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년 뒤 자신의 집에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한 남자 멜빈 이그나토우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88년 여름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36세 여성 브렌다 슈 셰퍼는 2년간 사귄 남자친구 50세 남성 멜빈 이그나토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화를 내며 곧 결혼할 사이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멜빈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말하며 인증 그만 놔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렌다는 1년 전인 1987년 2월 발렌타인데이에 남자친구 멜빈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브렌다는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친구 멜빈과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친구 멜빈의 프로포즈를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남자친구 멜빈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멜빈은 평범한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에 대한 욕망이 너무 심했고 사랑을 나눌 때마다 여자친구 브렌다를 소중하게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브렌다는 평소에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남자친구 멜빈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멜빈과의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렌다가 남자친구 멜빈에게 이별을 통보하기 직전 그녀의 눈앞에 전 남자친구인 짐 러시가 나타났습니다. 브렌다의 앞에 나타난 전 남친 짐은 브렌다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멜빈 때문에 힘들어했던 브렌다는 멜빈과 헤어지고 다시 짐과 사귀기로 결심했습니다. 브렌다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멜빈은 큰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어쩔 수 없다는 듯 브렌다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멜빈은 브렌다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을 배신한 브렌다에게 최악의 선물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에게 이별을 통보받자마자 멜빈도 전 여자친구인 38세 메리앤 쇼어를 찾아갔습니다. 멜빈의 전 여자친구 메리도 멜빈과 교제했을 당시 멜빈의 이상한 취향 때문에 힘들어 했으나 브렌다와 다르게 당시 멜빈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메리는 그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메리는 멜빈의 모든 요구를 받아주면 그와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메리는 남자친구 멜빈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멜빈은 메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자친구 메리를 결혼 대상이 아닌 욕망의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1984년 멜빈과 메리는 헤어지게 되었으나 여전히 메리는 멜빈을 포기하지 못한 듯 보였고 멜빈의 뒤를 쫓아다니며 그를 스토킹했습니다. 심지어 메리는 멜빈이 브렌다를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브렌다와 데이트하는 멜빈의 뒤를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멜빈은 처음부터 메리가 자신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브렌다와 사귀는 중에도 가끔 메리를 따로 불러내어 그녀와 관계를 가지곤 했습니다. 이후 브렌다와 헤어지고 전 여자친구 메리에게 찾아간 멜빈은 브렌다와 헤어졌다고 메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멜빈의 말에 메리는 크게 기뻐하며 다시 자신과 만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멜빈은 메리에게 알겠다고 말했고 대신 다시 사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멜빈의 말에 메리는 다시 사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메리의 말에 멜빈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메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1988년 8월 말 멜빈과 메리는 메리의 임대주택 뒷마당에 120m가량의 땅을 팠고 메리의 집에 방음 처리를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멜빈은 메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배신한 브렌다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88년 9월 21일 수요일 멜빈은 헤어진 여자친구 브렌다에게 연락하여 약혼 반지를 포함하여 이제까지 자신이 선물로 준 보석들을 모두 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브렌다는 멜빈의 말에 기뻐하며 알겠다고 말했고 3일 뒤인 토요일에 물건을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멜빈과 통화를 마치자마자 브렌다는 즉시 친구들과 가족들 그리고 새 남자친구 짐 러시에게 연락하여 멜빈이 선물을 돌려달라고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브렌다는 멜빈이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귀찮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자신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제까지 준 모든 선물을 돌려달라는 멜빈의 행동으로 보아 드디어 그가 완전히 이별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멜빈의 요구에 브렌다는 기쁜 마음으로 멜빈이 이제까지 준 선물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브렌다는 전화를 끊자마자 멜빈이 준 보석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9월 24일 토요일 브렌다와 멜빈이 만나기로 약속한 날 브렌다는 멜빈이 선물해준 보석들을 돌려주기 위해 차를 몰고 멜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브렌다가 멜빈의 집에 도착하자 멜빈은 브렌다에게 마지막으로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 한 끼 사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브렌다는 멜빈과 잠시라도 함께 있기 싫었으나 괜히 멜빈의 요구를 거절하여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브렌다는 멜빈의 말에 알겠다고 말하며 멜빈과 함께 자신의 차를 타고 오후 4시쯤 근처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멜빈은 평소처럼 웃고 농담하면서 브렌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브렌다는 이 자리가 멜빈과의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기 직전 갑자기 멜빈은 브렌다에게 보석을 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며 돌아가는 길에 잠시 친구의 집에 들리자고 부탁했습니다. 브렌다는 멜빈의 말에 알겠다고 말했고 멜빈의 안내를 받아 그의 친구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후 6시쯤 브렌다와 멜빈은 멜빈의 친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브렌다와 멜빈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집 안에 숨어있던 누군가가 나타나 문을 세게 닫았고 브렌다가 집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놀랍게도 멜빈이 브렌다에게 말한 친구의 집은 그의 전 여자친구인 메리의 임대주택이었고 문을 걸어 잠근 사람도 집주인 메리였습니다. 깜짝 놀란 브렌다는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굳게 잠긴 문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멜빈은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브렌다에게 다가가 총구를 겨누었고 내 말만 잘 들으면 살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멜빈과 메리는 브렌다가 가지고 온 보석들을 모두 빼앗은 뒤 브렌다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멜빈은 제압당한 브렌다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뒤에서 메리는 이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멜빈과 메리는 2시간 동안 브렌다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했으며 마지막에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사용하여 브렌다의 목숨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브렌다가 세상을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멜빈과 메리는 브렌다의 시신을 뒷마당에 미리 파둔 구덩이로 가지고 가 매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멜빈과 메리는 입고 있던 옷을 가위로 자른 뒤 몰래 이웃집 쓰레기통에 나누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멜빈은 브렌다가 타고 온 자동차를 몰고 14km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고 메리에게는 다른 차를 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멜빈은 브렌다가 타고 온 자동차 타이어에 못을 박아 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타이어를 완전히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작업이 끝나자마자 멜빈은 메리가 타고 온 차를 타고 저녁 1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인 1988년 9월 25일 일요일 아침 브렌다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브렌다의 전 남자친구 멜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브렌다의 가족과 지인들은 브렌다가 전 남친 멜빈에게 받은 선물을 돌려주기 위해 그를 만나러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의 어머니에게 어제 브렌다에게 무사히 물건을 건네받았다고 말했고 이후와 함께 식사를 한 뒤 그녀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렌다의 어머니는 멜빈을 의심하고 있었고 혹시 멜빈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 멜빈은 브렌다의 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브렌다가 집에 돌아왔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브렌다의 어머니는 멜빈에게 브렌다가 시누이 샌디의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브렌다의 어머니의 말에 멜빈은 깜짝 놀라 전화를 끊고 즉시 메리에게 연락하여 브렌다가 매장된 구덩이를 확인해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얼마 뒤 메리는 멜빈에게 연락하여 구덩이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멜빈은 샌디의 집에 연락하여 브렌다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곧 그는 브렌다가 시누이 샌디의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의심받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경찰서에 연락하여 브렌다가 사라졌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몇 시간 만에 타이어에 구멍이 난 상태로 버려진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자동차의 주인은 브렌다의 어머니였고 브렌다가 사라지기 전 그녀가 타고 나간 자동차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브렌다가 갑자기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렸다가 근처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아무리 수색해 보아도 브렌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자동차의 운전석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뒤로 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브렌다의 키는 160cm 정도였는데 운전석은 훨씬 더 키가 큰 사람이 운전한 것 마냥 뒤로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브렌다의 전 남자친구 멜빈의 키가 195cm였기 때문에 경찰은 브렌다와 마지막으로 만난 멜빈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를 소환했습니다. 경찰서에 소환된 멜빈은 수사관에게 자신과 브렌다는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멜빈은 최근에 브렌다에게 갑자기 전 남자친구 짐 러시가 나타나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고 말하며 이것 때문에 당시 브렌다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멜빈은 눈물을 흘리며 전 남자친구 짐 러시의 질투심 때문에 짐이 몰래 브렌다를 납치하여 그녀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빨리 짐을 체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멜빈의 진술과 다르게 브렌다의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 브렌다가 짐 러시와 다시 시작했다고 증언했고 오히려 멜빈의 집착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멜빈을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그를 따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멜빈은 브렌다가 사라지자마자 전 여자친구 메리와 다시 사귀기 시작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멜빈의 여자친구 메리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멜빈 이그나토우는 1938년 3월 2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났고 1960년에 샤론이라는 여성과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는 35세에 켄터키주 루이빌로 이사하여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에 성공하여 큰 돈을 벌었습니다. 당시 멜빈의 독특한 취향 때문에 그의 아내 샤론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1973년 샤론은 멜빈과 이혼하였고 놀랍게도 그녀는 한시라도 멜빈에게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고 집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멜빈은 샤론과 이혼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23세 메리앤 쇼어라는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1950년 블루칼라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메리는 어려서부터 정신이 이상한 소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리를 신뢰할 수 없고 교활하며 게으른 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멜빈도 역시 메리가 이상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을 위해 그녀를 이용만 했을 뿐 메리와의 진지한 관계는 거부했습니다. 결국 멜빈은 결혼하자고 매달리는 메리와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1986년 월리엄 스폴딩의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던 브렌다 슈 셰퍼라는 여성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를 만나자마자 그녀에게 푹 빠지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제한 지 2년 만에 이별을 통보받은 멜빈은 전 여자친구 메리와 함께 브렌다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브렌다의 실종에 멜빈이 연관되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브렌다의 시신도 찾지 못하였고 결국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보였습니다. 1989년 3월 멜빈의 집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누군가가 멜빈에게 브렌다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하지 않으면 당장 죽여버리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멜빈은 누군가 자신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곧 편지를 보낸 사람이 사라진 브렌다가 생전 일했던 병원의 의사인 월리엄 스폴딩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멜빈은 즉시 의사 월리엄을 고소했고 1989년 8월 멜빈과 의사 월리엄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월리엄은 생전 자신의 병원에서 일했던 브렌다에게 멜빈의 악행에 대해 자주 들었기 때문에 멜빈을 용의자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빈은 월리엄의 말에 반박하며 평소에 브렌다와 좋은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며 브렌다의 실종에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의사 월리엄은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300를 선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멜빈을 범인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멜빈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고소하기 시작했고 결국 수사관들은 멜빈에게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대배심 앞에서 결백하다는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1989년 10월 16일 멜빈은 연방 대배심 앞에서 4시간 동안 자신이 결백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수로 멜빈은 브렌다가 사라지자마자 메리라는 여성과 관계를 다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며 메리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1990년 1월 3일 결국 메리도 대배심 앞에서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대배심에 서기 전 사라진 브렌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배심 앞에서 긴장한 메리는 브렌다를 딱 한 번 본 적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메리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하였고 그녀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메리에게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증거 조작 혐의로만 그녀를 기소하겠다고 약속했고 결국 검찰의 설득에 넘어간 메리는 모든 사실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야기해주기로 했습니다. 메리는 사건 발생 당시 멜빈을 도와 브렌다를 살해했다고 증언했고 카메라로 100장 이상 범행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메리는 당시 자신이 찍은 사진은 모두 멜빈이 가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메리는 브렌다의 시신을 집 뒷마당에 매장했다고 말하며 매장된 위치를 수사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경찰은 메리의 안내를 받아 브렌다가 매장된 곳에 도착하여 그녀의 시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브렌다는 메리의 집 뒷마당에서 발굴되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1년 이상의 세월을 땅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브렌다의 시신에서 DNA 증거를 포함하여 멜빈이 범인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메리의 몸에 녹음기를 설치한 뒤 그녀에게 멜빈과 만나 그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할 만한 말을 하게끔 유도 질문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메리는 멜빈의 집에 찾아가 경찰이 브렌다의 시신을 발굴했다고 말하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멜빈은 눈치라도 챈 듯 메리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1월 10일 대회심에서 메리가 진술한 지 7일 만에 경찰은 멜빈을 브렌다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1991년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당시 메리가 범행 장면을 찍었다는 사진뿐만 아니라 DNA 증거를 포함하여 멜빈이 브렌다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메리의 증언만 있었을 뿐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멜빈의 재판은 2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브렌다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으며 브렌다의 오빠만 남아서 여동생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재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검찰의 핵심 증인은 여전히 멜빈의 여자인 메리였으나 이상하게도 그녀는 법정에서 매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리는 재판정에 매우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 실실 웃으며 미친 사람처럼 증언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 때문에 메리는 배심원들의 눈에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배심원들은 메리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하였고 혹시 메리가 질투심에 사로잡혀 브렌다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멜빈이 용의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멜빈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991년 12월 22일 멜빈은 감옥에서 석방되었습니다. 재판 이후 판사는 판결 결과에 너무 당황해서 브렌다의 가족에게 사과 편지를 쓰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후 약속대로 메리는 증거 조작 혐의로만 기소되어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모범수로 선발되어 3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멜빈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당국은 멜빈이 대배심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멜빈은 소송 비용을 내기 위해 가진 재산을 처분했는데 놀랍게도 멜빈은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고 결국 브렌다 살인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멜빈이 무죄 판결을 받은 지 9개월 후인 1992년 10월 1일 멜빈이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한 집을 구매한 집 주인이 카펫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카펫 아래 숨겨져 있는 비밀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은 그 공간에서 보석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현상되지 않은 필름 3통을 발견했습니다. 집 주인은 이 물건들을 경찰에 가지고 왔고 경찰은 사진을 현상하여 장이 넘는 사진들을 검토했는데 놀랍게도 사진에 찍힌 사람은 4년 전에 사망한 브렌다 수 세퍼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메리의 증언대로 이 사진에 멜빈이 2시간 동안 브렌다에게 저지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은둔 생활 중인 멜빈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하였고 곧 그를 체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드디어 멜빈이 브렌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어처구니없게도 그의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법에는 이중위험 금지의 원칙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은 같은 죄로 2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입니다. 멜빈은 이미 브렌다에 대한 살인 혐의로 기소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나왔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를 브렌다 살인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또다시 법정에 선 멜빈은 자신이 이중위험 금지로 인해 처벌받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자신이 브렌다를 살해한 것이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멜빈은 브렌다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당시 브렌다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찰은 대배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던 멜빈에게 위증 혐의를 씌워 그를 기소했습니다. 1992년 10월 멜빈은 위증죄로 징역 8년 1개월을 선고받고 도옥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7년 10월 23일 멜빈은 원래대로라면 8일 뒤인 10월 31일 석방이었으나 그는 석방되기 직전에 또 한 번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국은 멜빈이 브렌다가 생전에 일했던 병원의 의사인 월리엄 스폴딩과의 소송전 당시 법정에서 브렌다를 죽인 적이 없다고 한 것을 위증죄로 보고 그를 다시 기소했습니다. 멜빈은 결국 또다시 위증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다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위증죄로 2번이나 복역한 멜빈은 드디어 2006년 12월 1일에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8년 9월 1일, 멜빈은 석방된 지 2년 만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였고 그는 아파트에서 실수로 넘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보행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보건 결과 낙상으로 인한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쓰러지자마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방에 있는 전화기를 향해 기어간 것으로 보였는데 결국 그는 전화기에 도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멜빈은 브렌다를 살해하고 20년 뒤 자신의 집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멜빈의 죽음을 전달받은 그의 아들은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가장 미움받는 사람 중 한 명이 사망했다고 말하며 그의 죽음을 반겼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